김영 부원장님 나왔으니까 하나 여쭤보고 네네. 싶은 게 정말로 사람이 어려울 때 정말로 돕는 사람을 진가를 그 사람의 상대방의 진가를 알아본다는 말이 있는데 사실 이제 출소하셔가지고 예. 정치를 하겠다고 하셨을 때 네. 많은 분들이 도움을 주셨겠지만 네. 본인에게 잊혀지지 않게 도움을 주신 분이 혹시 있으십니까? 많죠. 그래도 좀 꼽아 보신다면 네. 예, 제가 550일 이제 그 독방에서 그 구속 기간이 있었는데 하루도 빠지지 않고 그 하루에 10분의 면회 기간에 저는 빈날이 없었어요. 뭐 후배들, 선배들 함께 계속 뛰었던 사람들이 찾아오셨군요. 계속 네. 오셔서 집사람은 직장 다니느라고 오히려 많이 올 수가 없는 환경이었는데 이제 그분들 한 분 한 분들이 결국은 사람이 희망이라는 제가 생각을 하는 것도 결국은 사람이 정치를 하는 거고 사람들이 모여야지 세력이 되고 그래서 제가 이 평당원으로서 이번에 한번 도전하는 것도 그런 네. 좋은 사람들을 좀 구축해가지고 정치의 근본을 좀 바꿔보자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뭐 지난 뭐 4년간의 이러한 공백이라든가 이런 거는 저로서는 어떻게 보면은 또 큰 경험이 될 수 있는 거죠. 아니, 그럼요. 네. 그렇기 때문에 뭐 그 시간에 대한 아쉬움 이런 건 없는데 그런 겁니다. 지금 앞으로 잘 될 텐데, 앞으로 잘 될 텐데 똑같은 마음이죠. 지금 우리 저 장효선 기자님 아까 네. 정말 이 열정의 진심 어린 마음에 말씀하시는 이게 다 우리 당원 동지들이 다 똑같은 마음입니다. 제가 아까도 이제 너가 그러면 민주당 최고인들에서 뭐 할래? 제가 민주당 변화시켜야 된다. 어떻게? 그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결국 현장으로 들어가야 돼요.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도 제가 이 만나는 정치 관련해서 이러한 고관여층들은 대부분 여의도에 있어요. 여의도에 있는 뭐 의원분들, 뭐 당직자분들 뭐 그렇지만 그렇겠죠. 네. 그 이야기에서는 새로운 게 안 나옵니다. 현장에 있는 분들은 지금 이런 얘기들, 청년들의 문제 이런 거를 우리보다 훨씬 더 10배, 20배 정말 심각한 문제로 받아들이고 있고 그분들이 저한테 먼저 그래요. 아니 4년 있다가 저거 뺏기면 어떡할래? 당신 깜빡 또 가. 정말 다 살아남을 사람들 없어. 근데 물론 극단적인 표현이죠. 뭐 대한민국 그러겠습니까? 근데 어쨌든 빨간불이 너무 세게 켜졌고 아니 70%에 육박하던 지지율이 두 달도 안 돼가지고 지금 40%대. 대통령은 국정 운영을 하면서 대한민국 전체 판을 바꾸는 그런 수천조 원의 그러한 거대 프로젝트를 갖다가 얘기하고 기업들은 거기에 화답하는데 우리 정치인들은 무엇을 하고 있는가 그 생각을 하면은 반성을 해야 된다. 그래도 이제 예. 전당대회라는 거는 누군가를 선택하고 고르는 행위니까 네. 최고위원 출마를 하셨으니까 우리 당원들의 선택을 받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제 그 활동을 하실 거고 지금 당대표 선거로는 크게 이제 세 분의 이름이 많이 거명이 되고 있는데 네. 정청래, 김민석, 송영일 세 분인데 네. 그 어쨌든 간에 정치를 본격적으로 하고 계시니까 네. 그 우리 김용 부원장이 본 세 분의 장단점 네. 좀 어떤 건지 궁금합니다. 먼저 지금 그 김민석 네. 총리님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긴 정치적인 경력이 있습니다만 저는 무엇보다도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기준으로 봤을 때 1년 동안 이재명 정부와 호흡을 맞추면서 리더십을 보여왔죠. 근데 그 리더십이 많은 분들이 그래 이 정도면 괜찮아. 대통령 앞에서 정치인이 나서고 싶은데 자기 정치하지 않고 반발짝 뒤에서 대통령의 성과를 키워가지고 더 많은 성과를 만들어내는 그런 리더십이 저는 굉장히 보기 좋았고 또 그런 리더십이 이재명 정부의 성공에서 필요하다. 생각이 들었고 뭐 성영길 전 대표님은 사실은 저거 굉장히 막역해요. 그렇군요. 막역한 네. 데다가 또 이 검찰에 이 조작 가지고 탄압을 이걸로 받으셨고. 다녀가지고 같은 이 학교라는 곳에서 같이 있었던 이런 동병상련도 있습니다만 뭐 개인적인 이런 걸 떠나가지고 정치 대선배로서 강점이 너무 많으신 분이죠. 선명하고 그리고 또 스케일 크시고 특히 대한민국의 미래인 외교 관련해서는 자타가 정말 공인하는 대단한 분이기 때문에 저는 정청래가 아니라 우리 송영길 전 대표님도 전 대표, 네. 충분히 당대표 자격이 있다고 보고 작년에 제가 그 두 분하고 소통할 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좀 같이 이런 분들이 소통을 하면서 하는데 지금까지 그럼 이 두 분이 소통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나 좋고 정청래 전 대표님 역시 우리 이재명 정부가 어려웠을 때 당대표 어려웠을 때 네. 그 내란의 전선에서 얼마나 많은 일을 하셨습니까? 내란을 진압하고 정말 그때 법사위원장 맡으시면서 정말 큰 일을 하셨고 뭐 아까 말씀하신 선명성이라든가 우리 민주당을 더 강화하는 이런 일은 대단한 강점이 있으시죠. 그래서 저는 이 세 분의 리더십이 각각 다르긴 한데 모든 기준은 우리 4년 동안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놓고 봤을 때는 네. 저는 여기에 맞는 리더십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판단에 맡겨야 되지 않을까. 저는 뭐 이 정도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니 우리 김종대 의원님은 대충 이 세 분이 이렇게 여러 가지로 전국 방방곡곡 다니면서 뭐 연설도 하고 여러 가지 정책 제안 하는 거 보니까 좀 어떤 평가를 세 분에 대해서 하시는지 궁금하거든요. 글쎄 제가 그 뭐 평가할 상황은 아닌 것 같고 다만 여기에서 일단 조금 보여지는 다 훌륭하신 분이라고 함에도 불구하고 약간의 차별성 어떤 그 구별되는 지점들은 분명히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언제부터인가 이재명 정부의 핵심 국정 철학이 중도 실용 노선이다. 통합이다. 이런 어떤 그 화두가 이제 전면에 등장하면서 뭐 소위 말하는 개혁의 코어 그룹하고 마찰 이러면서 가끔은 또 그럴 만한 일들이 터진 거예요. 이병태 씨 사건 같은 경우 대표적입니다. 우리 5, 60대가 보기에는 당황스럽죠. 어떻게 저런 사람이 부총리급 인사야? 뭐 이러면서 이제 그 상당히 좀 당혹스러운 게 있는데 이게 통합인가? 이게 중도 실용인가? 이런 어떤 저 계기를 형성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조금 정리를 해줄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 사람 저 사람 쓰는 게 중도 통합이 아니고 이제는 어떤 그 말 그대로 협치와 연정이 가능한 어떤 그 시스템적인 통합, 시스템적인 그 중도 실용을 이제는 고민할 때다. 그래서 남의 우물에서 몇 바가지 물 퍼왔다고 해서 저 집하고 우리하고 사이가 좋은 게 아니라 물길 자체를 이 우물은 저 집도 먹고 우리도 먹는 이렇게 물길을 바꿔서 통합을 하고 세력을 통합하고 이렇게 해야지 보수적인 인사를 쓴다고 보수적 세력하고 통합한 거냐? 그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면에서 조금 약간 좀 구별을 좀 명확하게 해서 우리가 실력이 있고 전문성이 있다면은 색깔을 가리지 않고 사람을 중용하고 쓰는데 그러면서 이제 그동안 한국 사회가 보수 진보 갈라져 있던 것을 크게 물줄기를 통합하는 뭔가 뭐 노무현의 대연정 이런 정도는 아니라 할지라도 비스무리한 부분은 좀 있어야 되지 않나? 저는 그게 정치개혁하고 선거개혁이라고 봐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협치와 연정, 연합의 어떤 플랫폼을 안 만들고 통합 얘기를 한다? 이거 기만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다음에 개혁에 대해서 또 하고 싶은 얘기들이 많은데 그것도 뭐냐고 하면은 내란 청산. 네. 그리고 지방선거도 내란 청산이라고 그러고 다 내란 청산이다. 어디든 그냥 내란 청산 딱질 다 갖다 붙여가지고 민주당 대변인처럼 논평 쓰기 좋은 사람이 없어요. 내란을 한 정당이 할 얘기가 아니다. 이러면 돼. 그냥 야당이 하는 얘기는 다 그렇게 쓰면 되는 거예요. 그러다 할 얘기 없으면은 뭐 딴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게 이번 지방선거에서 보니까 내란 청산은 그냥 오히려 내란 회생 선거가 됐어요. 윤어게인 세력이 부활을 했어. 그럼 이게 어떻게 내란 청산입니까? 그러니까 이럴 때는 이런 개혁의 어떤 분명한 목표가 있었다 할지라도 지방선거에서 이게 왜 안 통하는가를 좀 봐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1차 특검하고 2차 특검이 결론이 정반대가 나와. 이거 국민들 어떻게 적응합니까? 이런 거. 그러니까 이제는 정부가 나서서 이 내란 청산이나 개혁 문제도 이제는 좀 일관성 있고 책임 있게 정리를 해줘야지. 이게 선거판에 그냥 내 던져지다시피 하니까 국민들이 절박한 주제로 이 선거 의제로 안 봤다는 거 이런 문제들을 이제는 다 점검을 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한쪽에는 중도 실용은 보다 어떤 백년대계에서 시스템적으로 가는 중도 실용 개혁이라고 하면은 맺고 끊고 책임 있게 나오는 개혁 뭐 좀 이렇게 해야지. 지금까지는 구호 정치예요. 구호. 그러니까 이런 걸 통합할 수 있는 그런 당대표 선거로 되면 집권 여당이 국론을 결집하는 하나의 플랫폼이 된다. 그게 제대로 작동해서 신경망을 구성해야 이재명 정부가 성공하는 거지. 이런 구호 갖고는 앞으로는 부족하다는 거죠. 그러니까요. 어떻게 보면 뼈가 피와 되고 살이 되는 말씀을 좀 해주신 건데 아까 이제 정청래 전 대표가 이제 남긴 글을 두고서 아까 이야기를 좀 하다 말았는데 이 얘기는 제가 좀 하고 싶어서 좀 이렇게 더 나눴으면 하는 부분인데 본인이 자기 정치를 하지 않는다는 말의 근거로 든 것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은 이런 평가를 했습니다. 당대표 재임 기간 지면 단독 인터뷰를 한 차례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흔한 취임 인터뷰도 퇴임 인터뷰도 하지 않았습니다. 정당 사상 이런 경우는 처음입니다. 자기 정치를 하려면 수많은 언론 인터뷰를 해야 하지 않을까요? 저는 지금은 이재명 대통령의 시간이지 내 시간이 아니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언론 단독 인터뷰를 하게 되면 아무래도
자기 홍보를 할 개연성이 커서 아예 하지 않았습니다라고 했는데, 아니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거는 제가 이제 주변에 있는 정치부 출입 기자들이 원성이 있어서 좀 이 얘기는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선배도 정치부 출입을 오래 해봤으니까 이거는 이 주장은 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궤변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청래 대표는 수많은 언론들에게 기회를 주지 않았어요. 제가 증인입니다. 제가 인터뷰 요청 아니, 엄청나게 그러니까요. 많이 했어요. 네. 한 번도 당대표 시절에 안 했어요. 그러고 나서 김어준의 뉴스공장만 출연을 합니다. 세 가지예요. 김어준의 뉴스공장 하고 아침에 오후에 매불쇼 나가. 매우쇼 나오죠. 그리고 그 다음이거나 하여튼 그 주에 뭐더라 저기 새날 이렇게 출연하시는 거예요. 이 패턴이 계속 반복됐어요. 저는 처음 봤습니다. 여당 당대표가 언론 인터뷰를 하지 않는 것은 저는 일종의 직무유기라고 생각해요. 아니, 그렇죠. 공인인데요. 아니 언론 인터뷰는 무슨 자기 치적을 자랑하는 게 아니에요. 뭐 기자들이 치적 자랑하게 합니까? 대한민국 그런 기자 흔치 않아요. 대부분 공격적인 질문을 많이 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소통이에요. 여당이 지금 우리가 뭘 하고 있고 당신네들 이런 거 한다고 하는데 우리 언론이 보기에는 이러이러한 미흡한 점이 있어 라는 지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이걸 주고받는 공론의 장이 형성이 되는 네. 겁니다. 근데 마치 이거를 이렇게 포장을 한다? 저는 글쎄요. 대한민국 언론인 가운데 정청래 대표의 이 주장을 아 그래요 맞아요라고 생각할 사람은 없고 네. 이렇게 얘기하면 또 댓글창에 그럴 거예요. 뭐 저 기레기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또 막 비난을 하실 텐데 대한민국 대한민국 직업군 가운데 유일하게 쓰레기가 붙는 직업이 기자들입니다. 맞아요. 네. 저는 진짜 너무나 참담한데 저는 이것도 멸칭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제 이걸 막 거칠게 쓰십니다. 그런데 기자들도 현장에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하고 있어요. 물론 프레임을 짜서 공격하고 이상한 가짜뉴스 쓰고 이런 기자들도 있지만 그러면 다른 직업군은 그런 사람 없습니까? 검사들은 그런 사람 없고 변호사는 그런 사람 없고 의사들은 그런 사람 없습니까? 있어요. 근데 유독 기자 전체를 통칭해서 기레기 이렇게 비난하는 것도 좀 이해가 안 가고 그리고 정청래 대표의 이런 인식은 상당히 전 충격적이에요. 예. 그러니까 솔직히. 저도 이제 그 현장 오늘따라 네. 맺힌 게 많으시네. 그동안 참고 이거는 어떻게 살았어? 이건 맺힌 게 아니라 맺힌 게 언론업의 아니야. 종사자로서 누구나 할 수 있는 얘기라고 생각이 아니 이거는 들고 지나가는 그러니까 기자 그런 아무나 건데 붙잡고 똑같은 얘기 할 겁니다 물어봐도 지금. 다 아니 저만 얘기했는데 이제 구경 기자 아니 얘기하세요. 왜냐하면 저도 이게 저희도 이제 정청래 그 전 대표를 상대로 인터뷰를 시도해 본 적이 있기 때문에 말하는 건데 물론 이제 나오겠다고 했다가 그 통합 의제가 이제 불거지면서 못 나온 측면이 없지 않은데 어쨌든간에 다수의 언론들이 정청래 전 대표와 인터뷰를 하고 싶어했지만 성사된 언론들은 소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쵸. 소수의 유튜브 언론을 통해서 반복적으로 출연을 하는 상황인 건데 그 상황적 맥락을 두고 자기 정치를 하지 않기 위해서 지면 언론과는 인터뷰를 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모순적인 말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 저는 제 생각이 좀 잘못됐을까 봐 현업에 있는 현장에 있는 정치부 기자에게 물어봤더니 저에게 이런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뭐라고 말을 했냐면 저 말은 정청래가 굉장히 자주 하는 말인데요. 일단 공인인 정치인이 언론 인터뷰를 한 차례도 하지 않았다는 것을 큰 성과인 마냥 이야기하는 게 매우 부적절하다고 황당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후배 얘기예요. 그러면서 그럼 언론이랑 1대1 인터뷰한 이들은 모두 자기 이속만 챙기는 사람이 되는 건지 무논리한 이야기라서 정확하게 반박하기도 어렵습니다. 기성 언론에 대한 피해의식이 크니 본인이 직접 나가서 이야기하는 유튜브만 나가서 특정 대상을 대상으로만 메시지를 발신하는 것이 여당 대표의 좋은 모습이라고 보긴 어렵고요라는 말을 현장에 있는 정치부 기자가 전해주더라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울러 제가 이 말씀 네. 좀 드리고 싶은데 김민석 총리도 저희가 인터뷰 요청을 계속 하고 있는데 순서가 빨리 안 돌아오고 있어요. 비교적 일찍 저희가 안 하겠다는 건 아니죠 지금. 네. 아니 근데 계속 안 잡혀요. 근데 왜냐하면 제가 총리 시절부터 계속 인터뷰 요청을 드렸는데 안 돼요. 성사가 안 되고 있어서 네. 저는 순서대로 하시라. 들어오는 순서대로 해야지. 그게 선입 선출이 맞긴 맞아요. 그 보면은. 네. 그렇죠. 그게 아니라 특정 매체 골라가면서 어떤 매체는 하루에 2번씩 해요. 김민석 총리는 CBS 같은 경우에 아침 방송, 저녁 방송 다 나가요. 한 회사에 2번씩 네네. 출연해요. 김민석 총리는 이것도 저는 온당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왜 민주당의 정치인들이 언론을 이렇게 대하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참 이상해요. 예. 우리 김용 부원장님은 다 나가시잖아요 지금 보니까. 그렇죠. 네. 불러주면 다 나가죠. 김용 얼마나 부원장 건강해! 얼마나 훌륭하신 분이야 보니까 지금. 제가 얼마나 오늘 훌륭해! 지금 방송 3번째인데 너무 힘들어요. 근데 어저께 우리 장윤선 기자님이 전화가 오셔가지고
지금 꽉 차 있으니까 다음 주 월요일이나 화요일 중에서 시간을 빼라 그래서 제가 보니까 화요일이 비어 있더라고요. 바로 화요일에 나가겠습니다. 바로 보고 드렸군요. 5분 있다 바로 그런데 이렇게 지금 김민석, 정청래 그 양 후보를 탓하는데 정말로 예외적인 현상이 네. 인터뷰를 참으로 이례적으로 많이 하는 정치인이 있어요. 아 누구죠? 지금은 물러났지만 우원식 국회의장 시절. 아, 우원식 맞아요. 열심히 국회의장. 하셨어요. 예. 이분은 국회의장은 보통 기자간담회 안 하거든. 근데 내란 때 22번인가 있다고. 예. 그 기자간담회만. 그리고 이제 유튜브에도 다 나가고. 다 아마 가장 모범적인 사례가 우원식 의장 저렇게 소통 많이 한 의장이 없어요 여태까지. 예. 아니 이재명 대통령도 엄청난 소통 왕이십니다. 맞아요. 예. 네. 그러니까 저는 이제 국회에서 우원식 의장이 그렇게 소통하셨다면 제가 물어봤어요. 청와대 올해 출입한 이제 지역지 선배들은 진짜 연세가 많이 되셨거든요. 이제 이분들은 여러 해 대통령을 다 거치신 분들인데, 야, 이렇게 일 많은 대통령 처음 본다.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저는 적극적으로 소통하면서 정말 그렇잖아요. 국민들이 잘 알기 어렵잖아요. 그리고 귀담아 듣지 않으면 잘 어려워요. 정부 정책 힘들어요. 경우에 따라서는 이해가 잘 안 돼. AI 정책 이런 거 되게 어렵잖아요. 그런데 대통령 계속 공개하세요. 무한 반복. 그리고 반복적으로 얘기하고. 무한 반복 네. 공개하고 있어요. 이거 무슨 얘기냐면 공부하라는 얘기예요. 국민들도 공부하셔야 국정이 이렇게 돌아가고 내가 있는 삶의 공간에서 어떤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지 주권자인 시민이 적극적으로 역할을 하라는 거거든요. 저는 그런 점에서 보면 이재명 대통령이 엄청난 분이고 저는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통령의 이런 소통 방식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우리